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까지 줄어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진정세로 접어드나 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집단 감염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병원에 이어 어제는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50일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도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소식들 속보 중심으로 취재기자 모시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김승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서울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가운데 최대 규모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만 벌써 28명이 된다 그러죠? 네, 확진자가 나온 곳은 구로구에 있는 리더스 코리아 빌딩입니다. 예. 입주 기업인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 직원 중 한 명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콜센터 직원과 교육생 207명 중 54명에 대해서 네. 긴급 검사를 진행했는데 직원과 그 가족을 포함해서 27명이 추가로 확진된 겁니다.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콜센터 나머지 직원 153명에 대한 검사가 예정돼 있고요. 이 건물에는 오피스텔에 웨딩홀이나 산후조리원 같은 다중 이용 시설도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오늘 건물 1층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네. 구로구는 건물 내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한 사람 중에 확진자들과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참고로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오후 4시 기준 확진자는 130명이었는데 이제 구로구 사례를 포함해서 15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집단 감염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사례가 나오니까 걱정이 더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과 관련해서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논란이 또 일었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구로구가 공개한 확진자 동선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예. 며칠에, 몇 시에, 또 어디를 갔는지 상호명까지 나와 있는데요. 반면에 마포구가 공개한 확진자 동선을 보면 상대적으로 포괄적입니다. 네. 그제 서울 백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 사례를 보면 어느 동네에 있는 병원을 갔다, 어느 동네에 있는 약국을 갔다 네. 정도거든요. 구로구 콜센터나 백병원 모두 집단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아서 관심에 모였는데 확진자 동선을 공개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논란이 발생한 겁니다. 네. 먼저 확진자 동선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다녀간 가게를 비롯해서 일대 상권에 경제적인 피해가 생긴다든지 또 어디를 왜 갔냐 이런 식의 신상을 파헤치는 움직임도 있어서 네, 사생활 침해가 크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지난 6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남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감염 분야에서는 개인의 인권보다 공익적인 요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미리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도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예외사항으로 인정돼 있습니다. 다만 공개 수준을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요.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진 환자의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돼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 공개에 기준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생활 보호와 공익 중에서 뭐가 우선이냐. 사실 정리하자면 이런 문제잖아요.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태에서는 공개 수준을 좀 통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된 첫날이었습니다. 현장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살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되다 보니까 줄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네. 일부 동네 약국 같은 경우에는 줄이 전혀 없이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인적이 많은 곳은 줄이 있긴 했지만 기존에 비교해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약국마다 판매 시간이 달라서 혼란이 발생했는데요. 모든 약국에 한 번에 마스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어떤 약국은 이미 마스크가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는 반면 네. 어떤 약국은 아직 들어오지 못했던 곳도 있었던 거죠. 예. 이런 상황 때문에 혹시 파는 곳이 있진 않을까 이렇게 유랑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시민들도 많았고요. 첫날이다 보니까 제도 자체를 좀 헷갈려서 헛걸음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구매 가능한 요일 기준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끝자리 번호인 줄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끝자리가 아니라 출생연도 끝자리인 거잖아요. 예. 네, 화요일인 오늘 구매 가능한 출생연도 끝자리는 2와 7입니다. 네, 이 밖에 대리구매를 허용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도 사각지대에서 고충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 취재진이 그분들을 만나서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고위험 최중증 장애인인 장광현, 창열씨 형제는 근육장애가 있어 식사, 목욕, 외출 등 일거수일투족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호흡 보조기구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요즘 같은 상황에선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감염이 되게 되면 이게 폐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외출이라도 하려 하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지만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들고 약국에 가면 대신 마스크를 살 수 있는데 24시간 장씨 형제를 돌봐야 하는 활동 지원사 입장에서 잠깐의 외출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묶여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또 늦게 가면 살 수도 없고 아무리 그거를 사게끔 하면 뭐예요? 저희가 나갈 수가 없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센터에 지원하는 방역 용품이 있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소독제 하나도 온전히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구청에서 내주온 물품은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손소독제 10개, 마스크 150개인데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공병을 구입해가지고 공병에 이제 소분을 해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등 민간 위탁시설은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돼 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사비를 들여 방역용품을 구입해야 하는 건데 직원들은 지자체가 지원은 하나도 안 하면서 관리는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상황이 서운하고 야속하다고 말합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가 꼭 필요한데도 구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특히 유통 과정에서 대량으로 빼돌리는 업체들이 문제인데 정부가 앞으로 5일 동안 자진 신고 기회를 주기로 했죠. 네, 우선 매점 매석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예.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마스크 매점 매석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적발된 업체 중에는 410만 개,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 하루 생산량의 40%에 해당하는 물량을 사재기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50여 개의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단속만 강화하면 지금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들이 더 숨으려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유통이 안 되고 있는 사재기 물량을 빠르게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두기로 한 겁니다. 네. 오늘부터 14일까지 5일간입니다. 14일까지요. 네, 이 기간 중에는 매점 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업자와 판매자는 처벌 유예와 함께 익명성이 보장되고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 적발된 매점 매석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자진 신고가 아니라 매점 매석을 이제 목격하거나 알고 있어서 신고한 사람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함께 2억 원 상당의 이제 2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개별 업체들의 매점 매석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 와중에 공적 마스크를 두고 특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어제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보니까 공적 마스크 관련 업체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네, 발단은 정부가 공개한 공적 마스크 공급권과 또 가격 구조 관련 보도 참고 자료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스크 제조업체가 정부에 공적 마스크를 납품하는 가격이 900원에서 1,000원 사이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정부가 선정한 유통업체가 가져가서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하고 또 약국은 소비자에게 1,500원에 판매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유통업체는 100원에서 200원의 마진을 남기고 약국은 개당 400원의 마진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약국 한 곳당 하루에 250장이 공급되니까 400원 마진을 곱하면
마스크로만 하루에 10만 원을 버는 게 되는 거고요. 또 정부가 선정한 유통업체가 2곳이거든요. 이 마스크당 100원 마진이라고만 쳐도 하루 평균 560만 장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5억 6천만 원의 수익을 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게 100원이 아니라 200원 마진이라고 하면 11억 원이 넘는 마진이 되는 거고요. 네. 때문에 독점적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정부는 최종 판매처를 약국으로 선정한 건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날 거라는 판단에서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유통업체를 최소화한 거는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면 매점 매석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선정한 두 업체는 전국적인 약국 유통망과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비판 여론에 유통업체와 약사들도 억울하다면서 항변했는데요. 지금 우선 기존 마스크 개당 마진의 절반 수준으로 마진율이 줄어든 데다가 2장씩 판매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다시 포장하는 데에도 일손이 들고 또 마스크 판매로 다른 일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은 이제 크지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향한 감사의 목소리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의료진에게 비수를 꽂은 오보가 있었다고요? 무슨 내용인가요? 네, 어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서울대병원 노조가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서 교육 일정을 가졌는데 그 뒤에 딸기 체험 행사를 했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딸기 체험 계획을 잡았다는 겁니다. 예. 병원 노조라고 하면 행정 직원도 포함됐겠지만 당연히 의료진도 포함이 되겠죠. 예. 실제로 그렇다면 비판을 살 만한 일이긴 할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의료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누군가가 딸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할 테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코로나19 사태로 체험 행사를 취소했고 교육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어쩌면 전화 한 통이면 됐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를 냈다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는 온라인에서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정 요청과 손해배상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그 국민 모두가 좀 예민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좀 자극적인,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언론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팩트체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김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대구 상황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 거주시설로는 처음으로 시설 전체가 격리됐던 대구 한마음 아파트가 이제 격리 해제가 됐죠.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직접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민 기자. 네, 한마음 아파트에 대한 코호트 격리는 어제 모두 해제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교인 46명을 모두 이송하면서 격리를 해제한 겁니다. 이에 따라 신천지교인이 아닌 일반 주민들은 자가격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에 사는 나머지 신천지교인 48명은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자가격리가 유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마음 아파트 확진자 상당수는 지난 1월 31번 확진자와 함께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대부분 예배를 통해 감염됐고 2, 3차 감염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 사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이 아직 여럿이 있어 집단 감염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한 연립주택에서 확진자가 8명이나 나와 확인해보니 이들 모두 신천지 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웃 주민의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추가 확진자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대구 지역 누적 확진자는 5,571명으로 그제보다 190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1,400여 명 가운데 97% 정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교인 일부가 보건당국의 검체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끝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어제 하루 3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서 대구 지역 사망자는 36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이 가운데 69살인 여성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구에 나가 있는 김종민 기자와 연결해서 또 대구 상황들 생생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조금 뒤 계속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또 더 상세한 이야기들, 새로운 이슈들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안심할 수 없는 신호들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코로나19 사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 이 대구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사실 이 신천지 대구 교회가 코로나19 사태에 큰 변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 또 이 무더기 확진자들이 나왔고, 어제는 대구의 한 연립주택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여기도 또 신천지 교인들로 밝혀졌어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신천지 집단 시설이 얼마나 더 있는 걸까요? 네, 신천지 교단에서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이 신천지 교인들의 작은 집단들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게, 일단은 대구 경북에서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60에서 70%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신천지 교인들을 통한 전수조사를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구 경북에 비해서는 그렇게 감염자, 확진자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신천지 교인 전수검사가 마무리된 지금 상황에서 신천지 발의 감염고리는 어느 정도 방역당국이 다 파악해서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요즘은 국내 코로나19 사태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하루 새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서 1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의 추세를 가지고 물론 성급하게 안심하기에는 이르겠지만 그래도 큰 고비는 넘겼다. 뭐 이 정도로는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좋은 사인입니다. 지금 예. 뭐 900명 선에서 100명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일단은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대구 지역의 환자 발생이 안정된 상태로 들어가면 전국적으로는 지금 큰 발생, 집단 감염이 없다면은 조금씩 계속 발생은 하지만 방역 당국에서 찾아내서 격리하고 찾아내서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에도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문제이고,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신종플루를 2009년도에 경험할 때는
백신과 치료제라는 두 개의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네. 지금은 아무 무기가 없습니다. 그냥 바이러스가 알아서 물러가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예.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이렇게 격리를 함으로써 바이러스가 그 안에서 그냥 죽기를 예, 그렇게 바라는 심정이죠. 바라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언제 끝날 것이냐. 저는 점진적인 그 증가는 계속되면서 발생은 계속되면서 아마도 한여름은 돼야 우리가 좀 잠잠해지겠다 정도, 완전히 없어지기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집단 감염이 제2, 제3 생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는 그 집단 감염을 잡는 데 좀 집중을 해가면서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대책을 세워놔야겠군요. 그런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시점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지난달 18일 31번 환자가 확진된 이후부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신천지 대구교회 또 청도 대남병원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 31번 환자 역시도 또 2차 감염일 거라는 주장들이 많았거든요. 그 감염 경로는 여전히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나 봐요. 네,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31번 환자가 슈퍼 전파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 예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31번 환자도 2차 감염자나 혹은 3차 감염자가 아닐까라는 것으로 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 예측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그래서 대량 감염 사태를 일으켰던 신천지 대구교회나 혹은 청도 대남병원이 정확하게 어떤 환자로부터 감염이 최초로 촉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의 역학조사 수준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대량 감염고리의 영번 환자는 영원히 찾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그 지역사회 감염을 통한 대량 감염들이 크고 작은 대량 감염들이 곳곳에서 생기다 보면은 최초의 감염자들을 찾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최초 감염자를 추적하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자원을 쏟는 것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이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럼 올해 이렇게 우리나라에 큰 재난 상황을 가져온 그 강양구 기자님 표현으로는 어떤 그 영번 환자, 그 시발점이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최초의 영번 환자들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네, 이제 본격적인 대량 확산을 일으킨 예를 들어서 뭐 31번 환자와 같은 상징적인 환자들을 찾는 데는 굉장히 쉬웠지만은 네. 그 이전에 그 환자들에게 누가 전파했는지를 찾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과거에 뭐 사스라든지 혹은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할 때도 애초에 이것이 어디서 와서 어떤 감염자를 통해서 이어졌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그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굉장히 그걸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찾는 것조차도 굉장히 놀라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지난 8일부터 무증상 신천지 교인들의 자가 격리가 또 해제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모이게 되다 보면 또다시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을지, 격리 해제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좀 많이 그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뭐 주말에 종교 활동이란 이런 걸 다 이제 억제하고 있는데 뭐 신천지 교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사태가 2월 18일 날 터지고 나서도 혹시라도 소규모 모임을 계속 하고 있다면 네. 그거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격리를 정말 잘 해야 그나마 이 사태를 지금 계속 낮춰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격리라는 게 여러 사람 안 모이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5명 이상은 안 모였으면 좋겠어요.
5명. 네. 과학적인 근거는 아닙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10명 단위로 넘어가면 거기서 누군가가 어떤 감염이 그 다음에 쫙 퍼져나가는 거라서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분간은 적어도 우리가 개학을 예정하고 있는 23일까지는 온 국민이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단체 줄넘기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줄을 돌 때 팔짝팔짝 같이 뛰어줘야 되는데 한두 사람만 걸려도 그냥 줄이 안 넘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줄이 안 넘어가면 방역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신천지 교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단체 모임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활동, 생계 활동만 하면서 나머지는 외출도 자제하고 개인 수칙 잘 지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야 우리는 지금같이 조금 안정세를 계속 보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모두가 협조를 해야만 지금 그나마 한풀 꺾인 이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해서 그런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 확진자 증가세가 좀 꺾이고 있다는 부분은 천만다행인데 그런데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그 메르스 사태 때보다 사망자가 이미 많아졌고 그때보다 더 큰 피해를 남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이 대목에서 이탈리아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둔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를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만 명에 육박하게 확진 환자가 생기고 있는데요. 치명률만 놓고 보면은 중국보다도 높아서 5% 정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애청자분들이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지실 거예요. 네. 근데 사망자들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81살로 나옵니다. 고령이네요. 네, 고령자입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이탈리아가 이제 이번에 알고 봤더니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23% 정도로 전 국민의 4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오, 그래요? 근데 일본 다음으로 이제 고령 인구 비율이 많은 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사회 차원으로 퍼졌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특별히 취약한 65세 이상의 이제 고령자들이 많이 감염되었고 그분들한테서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중국보다도 치명률이 높은 5%의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사망률이 0.6%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발생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네네.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0대, 30대 환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대량 감염이 발생했던 신천지 교도들의 환자 비율 중에서 20대, 30대 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네. 그 여파로 전체 환자들 중에서도 20대, 30대 비중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70대 이상, 80세 이상의 사망자 비율을 보면은 70대는 4.1%고 80대는 6.5% 치명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곳에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되어 가지고 더 많은 고령 인구가 감염이 되면 우리나라도 이탈리아 정도는 아니지만은 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가 주의해야겠습니다만 코로나19에 대해서 특히나 주의해야 하는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고령자, 만성질환자 특히 그렇죠. 조심하셔야죠. 예, 그리고 임신부까지. 그런데 어린이 환자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뭐 경증일 경우가 많다. 중증 환자가 지금까지도 없다. 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또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린 환자를 위한 진료 지침 또는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이제 어린이들은 문제가 자기가 스스로 호소를 못하는 거죠. 네. 내가 목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못 하고요. 뭐 기침을 하면 우리가 알 수는 있겠지만 열이 나도 열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네. 열이 펄펄 나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이 조금 늦어질 우려가 있고요. 이제 어린이라고 해서 치료가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성장에 지장이 되는 약만 아니면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을 건데 예. 다행히 지금까지 통계는 특히 뭐 중국에서 많이 봤으니까 어린이들은 그렇게 치명률이 거의 없어요. 예. 그 이유는 아마 면역을 만들어내는 힘이 훨씬 더 아주 쌩쌩하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이 자꾸 이제 감염이 돼 가니까 주의 깊게 살펴서 봐야 되겠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쉽게 걸리고 쉽게 날 수가 있는데요. 네. 같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큰 병을 앓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린이 환자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어떤 격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가정 안에서.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고위험군 중에 하나 바로 임신부입니다. 임신부의 경우에도 특히나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을 텐데요. 무엇보다 이 뱃속의 태아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없을지 그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아직까지는 증명이 된 것은 없습니다. 다 네. 이게 모든 게 다 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실험을 못 해왔기 때문에. 예.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이제 그래서 안심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산모가 태아에게 감염이 내려가는 경우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임신 중에 태반을 통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출산 시에 산도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받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모유를 통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네. 다른 바이러스는 각각의 과정에서 감염이 됩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출산을 하면서부터는 당연히 만일 그 산모가 감염자라면 당연히 이제 갓 태어난 아이하고는 격리를 해야 되겠죠. 접촉 네. 감염이 이루어지니까 모유 수유도 안 되겠고요. 예, 그러나 현재까지는 수직 감염, 소위 태반을 통한 태아에게 직접 내려가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 확진자 임신부 중에 그 출산을 한 산모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다행히 아이는 음성으로 밝혀졌다. 뭐 이런 뉴스를 봤었는데요. 네. 계속해서 또 연구하고 밝혀가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 이전에는 사실 감염 양상이 대부분 가족 간의 감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가족 사이에 감염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우리 가족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 대목이 많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수의 대량 감염 사태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가족 간에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중국의 통계를 보면은 이 우한과 후베이성 바깥의 집단 감염 중에서 가족 간 감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2 정도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거의 이제 확실하게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들 중에서 굉장히 드문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감기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가족들과 철저하게 격리를 하신 분들 중에서는 뭐 80대 이상의 노모와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모가 음성 판정을 받는 고무적인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감기 증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자마자 바로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셨고요. 네. 네,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80대 노모에게 식사 같은 것들을 제공할 때 손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이 비닐 장갑 같은 것들을 끼고 예, 조심을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식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끓는 물에 한 번씩 소독을 하는 일들을 하시는 수고를 하셨고, 당연히 수건이라던가 가능하면 대화를 나눌 때도 2m 이상 떨어져 가지고 마스크를 낀 채 대화를 나누셨고요. 네네. 그런 조치들을 취했을 때 가족 간 전파가 차단이 된다라는 고무적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이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지금 상황에서는 감기 증상과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3, 4일 동안은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예. 이 가족 간에도 조금 거리두기를 하신다면은 이제 본의 아니게 가족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피해를 주는 일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정말 꼭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가족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대비를 할지 이런 부분들 잘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족 간 감염
이런 요인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의 감염 형태가 집단 감염이죠. 집단 감염 참 큰일인데요. 어제는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직원과 가족을 포함해서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검사 대상도 150명이 넘는다고 하죠. 만약에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런 식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 여파가 정말 상당할 것 같거든요. 방역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 그래서 그 점에서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시설 관리에 관한 겁니다. 예. 일정한 시설에 있는 분들의 관리자들이 그 시설 관리를 잘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무실이 됐든 사회복지단체가 됐든 요양원이 됐든 간에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하루 종일 일과를 같이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명이 감염되면 즉시 퍼지는 것이죠. 네. 가까이 있고 오랜 시간을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잘 관리를 해서 혹시라도 증상자가 있으면 빨리 찾아서 생활치료센터에 보내고 또 격리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번 콜센터 건도 보면 밀집된 사무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특히 대면 업무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아마 그런 원칙을 지켰더라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켰더라면 감염자 수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조치를 잘 해야 되겠고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좀 마스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필요할 거다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이 국외로 좀 눈을 돌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유입에 대해서도 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 방역에는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뭐 이탈리아 사례를 굉장히 놀라운 마음으로 뉴스를 보시면서 야 저렇게 어떻게 확진자 수가 늘고 사망자 수도 늘까 맞아요. 생각을 하실 텐데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전체가 비상이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검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검사에 소극적인 일본도 지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감염자 수가 드러나지 않은 지역사회에 감춰져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처음에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던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조금 확진자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반대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혹은 일본 같은 곳에서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우리나라가 한숨 돌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재유입이 돼서 다시 또 유행의 불씨를 지피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이 대목은 지금 방역 당국이나 혹은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상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과 관계를 끊고 우리끼리만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 같은 나라랑은 사정이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그런 나라들과 교류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중국을 봉쇄해야 됐느니 마느니의 논란보다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논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그래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비단 전 세계적인 사태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상황만 종식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19의 잠복기에 대한 논란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대 잠복기가 원래 14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광주와 안산 등에서 신천지 교인 중에 14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잠복기, 그럼 2주가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2주란 것은 우리가 이제 관례적으로 일반적인 바이러스 때 이제 나왔던 거고요. 역시 이제 이 바이러스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마냥 그냥 계속 뭐 2주 이상해서 그렇게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경우는 보면 혹시라도
쭉 2주 격리 기간 괜찮았는데 그 격리 기간 전에 혹시라도 이제 뭐 누굴 만나면서 다른 분한테 다시 재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코로나19에 관해서 더 그 진단 케이스가 늘어나고 또 데이터가 쌓여갈수록 혼란을 주는 확진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 25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입니다. 국내에서 첫 재확진 사례로 알려져 있는 환자인데 재입원을 하고 나서 5번의 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다시 음성이 나와서 퇴원을 또 한 겁니다. 와, 이거 참 복잡한 사례인데 이런 결과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게 검사 오류였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라는 것이 100%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걸러주는 검사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25번째 환자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이겨내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을 정도로 나았는데 몸속에 미량의 바이러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고령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입원하고 격리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건강 상태가 실제 건강 상태보다 더 좋아졌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의 면역계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몸속에 남아있던 미량의 바이러스가 태어난 후에 이제 다시 약간 증식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해봤더니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 것이어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인데 병원에서 또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이제 한번 몸속에 바이러스를 이겨내면 그 몸속에 항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또 이제 쉽게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검사를 했을 때는 이제 완전히 나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진단 건수와 치료 건수가 많아질수록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나올 때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분이 뭐 다시 뭐 어디서 재감염이 되었거나 혹은 검사가 너무 오류가 있어가지고 애초에 양성이었는데 음성으로 판정을 받아서 퇴원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하실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그 현재 코로나19 그 검사 결과 양성, 음성 이렇게 판정이 나오는 그 검사의 신뢰도 자체는 우리가 너무 의심하고 불안해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다른 나라들에서도 여러 가지 키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모든 나라들의 키트를 다 이렇게 정확도를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예. 지금 우리나라 방역 당국의 전문가들이나 이제 전 세계의 진단 관련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바에 따르면은 네. 한국의 진단 검사 키트의 정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고 신뢰할 만한 편이다라고 이제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최근 이슈를 한 가지 짚어보겠는데요. 대구 거주했던 사실을 숨긴 채 병원에 입원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이 환자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를 당했었다는 이 뒷 배경이 알려지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그 혐오 문제, 또 그 특정 지역민들의 피해 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거든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사실은 어떤 의료기관도 뭐 개인적인 어떤 환경을 보면서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대구 경북에서 왔는지 여부를 다 지금 의료계는 다 묻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서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을 면담을 해서 선별진료소로 보낼 것인지 응급 상황이면 응급실로 가서 따로 된 동선을 이용해서 치료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아마 우리 김강립 그 차관께서도 뭐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의료기관은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속이는 거예요. 예. 속이는 거는요, 이게 이제 법이 강화돼 갖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도주하고 이러면 1,000만 원이나 벌금에 처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는 누구나 다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분들이 아픈 거, 불편한 거 다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스크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이게 그 취지는 알겠는데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마스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강 기자님께서 여러 차례 저희 방송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이 마스크 대책, 정부 대책 자체가 좀 시작부터 꼬였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세계 보건기구도 그렇고 전 세계 방역 당국도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이 비말 전파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권장하는 것은 사실은 마스크 착용이 아니라 손 씻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손 씻기를 처음부터 강조를 하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나 혹은 증상이 나타난 환자나 혹은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돌보는 사람의 경우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국민 공고 지침에도 나왔었는데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이제 혼선이 있었고 처음부터 마스크가 굉장히 강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 씻기보다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일이라고 하는 오해가 생겼고 거기에 이제 사재기 등등의 일까지 생기면서 사람들이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집착하는 상황이 생겼고 지금과 같은 이제 수급 불안과 사회적인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잘한 일, 못한 일에 대한 평가가 있을 텐데 아마도 이 마스크와 관련돼서 혼선을 초래했던 정책들이 네. 가장 못한 일 중에 하나로 꼽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진들이나 혹은 본인이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나 혹은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거나 사람이 한적한 곳에서 산책을 하거나 혹은 집안에 증상이 없는데도 마스크를 굳이 착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마스크를 막 그렇게 구하려고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애를 쓰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마스크 물량 부족 자체뿐만 아니라 이 마스크 사용법에 관한 지침들이 계속 바뀌는 것도 또 시민들에게 혼란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면 마스크 사용 권장하고 또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해도 된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시민들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오늘 두 분 의견 짧게 한마디씩 들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원래 보건용 마스크는 하루 종일 쓰고 버리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수급이 심각하니까 아껴 쓰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래서 꼭 필요한 데만 쓰시고 네. 그다음에는 아껴 쓰신다면 2, 3일, 3, 4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 교수님께서 호흡기내과 전문 교수님이시니까 좀 더 이제 말씀을 못 하시는데 저는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주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 노출량이 적은 곳에서는 이제 침방울을 막는 데는 사실은 집에 있는 면 마스크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스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일회용 마스크 한두 번 재사용하시고 또 면 마스크 착용도 좀 고려해 보시면은 이 국면을 잘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또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